내 이름은 최민준. 아내와 둘이 살고 있다. 난 시골에서 사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주말이 오면 부모님께 물려받은 산에 가는 게 습관이다. 물론 아내도 허락했고 주말에는 아내도 친정에 다녀온다. 산에는 할아버지가 만든 숯가마가 있는데 그걸로 숯을 굽는 게 내 즐거움이다. 할아버지가 산길을 정비하신 덕에 소형 트럭으로 편히 오고 갈 수 있다. 자, 우선 청소나 해볼까? 숯가마 옆에는 건물이 한 채 더 있는데 계곡물을 통해 태양 열판으로 전기를 만들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다. 산에서 마시는 커피는 인스턴트여도 맛있다. 오늘의 날씨는 맑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라디오를 들으며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한다. 봄과 가을에는 채소를 수확해서 근처 이웃들에게 나눠주곤 한다. 여기 산에서 딴 죽순이에요. 머위랑 다른 채소도 있어요. 항상 고마워. 우리 집 절임도 맛 좀 봐봐. 감사합니다. 아내가 좋아할 거예요. 시골에서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건 소통의 일환이다. 봄과 가을,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만 산에 갈 수 있는 내게 고민이 하나 있다. 이런, 또 당했네. 지금 시기면 캠핑이 아니라 채소 도둑인가? 바로 외지 사람들이 멋대로 우리 산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산과 자연을 함부로 대하는데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리고 채소도 뿌리째 뽑아간다. 뿌리째 뽑힌 채소는 다음 해가 돼도 자라나지 못한다. 산 입구에 경고 간판도 있는데 본체만 채한다. 어느 날 악질적인 행위를 발견했다. 우와, 이게 뭐야? 장작에 폭죽 쓰레기가 있잖아. 나무를 향해 폭죽을 터뜨린 흔적도 있었다. 산에 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이런 거지? 쓰레기 말고도 산 곳곳이 엉망이 됐다. 세상에, 구멍 천지잖아. 주위에는 죽순을 뿌리채 뽑아간 흔적과 쥐어뜯어진 채소들이 널려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절대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 용서 못해.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화가 난 나는 할아버지가 닦은 길을 전부 개조하기로 했다. 커브길은 새 간판으로 전부 교체하고 T자 도로는 Y자로 바꿔주마. 전부 같은 간판을 세워두고 커브길은 Y자로 바꿔서 방향 감각을 어지럽게 했다. 그리고 드디어 채소 도둑이 내 덫에 걸렸다. 죄송한데 누구 안 계세요? 누구 없어요? 무슨 일이시죠? 숯을 구운 연기가 피어오르면 길 잃은 도둑들은 분명 이쪽으로 올 터였다. 나는 태어난 척하면서 채소가 가득 든 봉지를 2개나 든 도둑들을 친절히 맞이했다. 산에서 길을 잃어서요? 그거 큰일이네요. 들어오세요. 생글생글 웃으니 방심한 도둑들은 나불나불 입을 놀렸다. 그 봉지 채소 따러 가신 거예요? 네, 맞아요. 많이 따셨네요. 네, 친구들한테도 주려고요. 그렇군요. 매년 여기에 오시나요? 네, 작년, 재작년은 괜찮았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길을 잃어서. 취미로 따시는 거예요? 네, 여긴 아는 사람이 없는 명소거든요. 그래요? 뭐가 명소야? 여긴 명백한 사유지라고!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걸 꾹 참고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오늘 힘드셨겠네요. 트럭으로 산 입구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난 잠깐 자리를 뜬 뒤 동네 파출소에 연락했다. 채소 도둑을 잡아서요. 산 입구로 출동해주세요. 민준 총각네 산이구나. 평소 가던 입구로 갈까? 네, 도망칠 수도 있으니까 사이렌은 꺼주세요. 알았어. 그리고 잠시 후 나는 소형 트럭을 가지고 왔다. 자, 타세요. 데려다 드릴게요. 그럼 내가 짐칸에 탈 테니까 네가 조수석에 타. 알았어. 흔들려서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 네. 하지만 산 입구에는 내가 부른 경찰이 있었다. 어? 경찰이 왜? 아, 제가 불렀어요. 난 태연하게 말했다. 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매년 산에서 채소를 도둑질하는 그쪽이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게 말하고 경찰에 넘기니 두 사람은 난동을 피웠다. 산이 뭐 네 거야? 채소 좀 땄다고 왜 경찰서에 가야 하냐고. 맞아, 다들 그렇게 하잖아. 우리는 취미로 채소를 따는 것뿐이라고. 자, 진정하고 우선 차에 타서 얘기나 할까? 도둑 둘이 멋대로 짓거리길래 나도 똑같이 응수했다. 이 산은 내 거거든? 매년 고정 자산세도 칼같이 내고 있다고. 이 산에 멋대로 들어올 권리도 채소도 훔칠 권리도 없다 이 말이야. 있는 대로 채소를 뿌리채 뽑아놓고 친구한테 준다고? 뭐 어쨌든 당신들도 이제 전과 1범이네. 그리고 당신들 입으로 작년에도 그랬다고 했으니까 위자료 낼 각오나 해. 말을 마치자 둘은 새파랗게 줄려 얌전히 경찰차에 탔다.
그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그때 그놈들 말이야, 악명 높은 채소 도둑이었어. 그랬어요? 여기 밭은 전부 손댔다는데 민준 총각이 잘 잡았어. 산 말고도 밭에서 난 채소도 훔쳐서 팔고 다녔다고 한다. 도둑을 잡아줘서 고맙다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나한테 답례품을 안겨줬다. 답례품이라도 평소처럼 채소를 나눠준 거지만 그래도 기뻤다. 아내는 요리를 좋아해서 내가 산에서 채소를 따오면 늘 기쁜 듯이 채소 튀김이나 절임을 만든다. 그래서 그 채소로 요리한 음식을 다시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며 기뻐했다. 그 후 그 도둑들을 조사해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위자료를 받아냈다. 도둑들이 괘씸해서 위자료를 받긴 했지만 솔직히 산에서 나는 채소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산의 보물이다. 아무리 위자료를 줘도 도둑들이 뿌리채로 뽑은 소중한 채소는 슬프게도 다시 자라지 않게 된다. 주위 사람들 중에서도 매년 채소 따기를 즐기는 사람들도 몇 명 있지만 다들 확실히 매너를 지켜서 산에 채소를 따러 가고 싶은데 들어가도 돼? 응, 괜찮아. 이렇게 허락을 받지 독차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오겠다며 채소를 남기고 가니까 뿌리채 뽑는 바보 같은 짓은 안 한다. 넓은 산을 가지고 있어서 허락을 받고 매너만 지켜준다면 채소 따기를 얼마든지 즐겨도 좋다. 하지만 그러기는커녕 채소를 뿌리째 뽑거나 산에서 위험하게 폭죽이나 터뜨리고 쓰레기를 여기저기에 버리니까 화가 나서 경찰을 부르는 게 아니겠어? 운이 나쁘면 끄지 않은 담뱃불 하나가 산불로 이어질 수도 있고. 침입자들을 신고하니 다들 입을 모아 방치된 산에 들어오는 게 뭐 어때서 채소 좀 딴 거 갖고 치사하게 라고 말하지만 산도 차나 집처럼 명백한 사유재산이다. 심지어 떡하니 간판도 세워뒀고 사유지라는 것도 분명히 적어뒀다. 그리고 결국 산에 투기된 쓰레기를 전부 치우는 사람은 산의 소유자다. 불시에 당하면 누구 짓인지 알 수도 없고 분통만 터진다. 이렇게 넓은 산에 CCTV를 설치하기도 어렵고 집이나 차를 방치해둔다고 해도 멋대로 사용하면 경찰을 부르는 게 당연하지만 산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야 산이 넓어서 전부 관리하기도 힘들고 언뜻 보면 방치한 것 같아서 들어와도 모를 줄 알지만 나도 산을 최대한 관리하고 있고 법에도 떡하니 산림 절도죄가 있다는 걸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시댁에 돈을 보내달라고 했다. 생각해보니 얼마 전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시어머님과 형님 둘이서 살고 있지만 형님은 대기업에 다니는 커리어 어머니고 어머님은 아버님의 보험금이 들어왔을 텐데 왜 용돈이 필요할까 싶었다. 용돈이라니 우리도 형편이 어려운데. 남편한테 돈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남편 월급이 적은 편이라 나도 알바를 하면서 입에 겨우 풀칠할 정도로 살고 있다. 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실은 아빠가 빚을 남기셨다지 뭐야. 그래서 둘 다 형편이 정말 어려워. 그렇구나. 어머님과 아버님은 나를 시집살이 한번 안 시키고 항상 예뻐해 주셨고 형님도 나를 진짜 여동생처럼 살뜰하게 챙겨주셔서 남편의 말에 나는 알았어, 돈 보내드리자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원래도 생활이 힘들었는데 시댁에 돈을 보내고 나니 더욱 쪼들려서 나는 밥도 배부르게 먹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믿기 힘든 얘기를 들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올케도 참 안 듣고 있었어? 엄마랑 여행 갈 건데 기념품 뭐 사다 주냐고 물었잖아. 여행이요? 어디로요? 서해안으로 2박 3일 꽃게 먹으러. 그 얘기를 들은 순간 나는 마음이 울컥했다. 나는 굶어가면서 정말 힘들게 어머님이랑 형님한테 돈을 보내줬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럴 돈이 있으면 돈은 왜 달라고. 잠깐만 올케, 대체 무슨 말이야? 남편이 아버님이 남기신 빚 때문에 두 분이 힘들어하셔서 돈을 보내야 한다고.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 밥도 굶으면서 정말 힘들게 입 밖에 내니 힘들었던 마음이 눈물이 되어 흘렀고 두 사람은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그제서야 빚 같은 건 전혀 없었고 용돈도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물론 두 사람은 돈을 땡전 한 푼 받은 적이 없었다. 어머님과 형님은 곧장 남편을 불렀다. 눈물을 흘리는 내 등을 토닥여준 형님은 어머님과 함께 험악한 얼굴로 남편을 노려봤다. 야, 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그게 그러니까 똑바로 설명 못해? 형님과 어머님은 남편을 다른 방으로 끌고 가서 꼬치꼬치 캐물었다.
화가 난 두 사람은 남편한테 집이 떠나가라 호통을 쳤고 집어던진 물건에 맞은 남편의 비명소리도 들렸다. 한동안 다른 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나에게 두 사람이 다가와서 좋아, 가자! 라고 말했다. 남편은 두들겨 맞았는지 상처투성이었다. 나는 형님의 말이 이해가 안 가서 네? 어디로요? 어디기는 여행 가야지. 네? 여행이요? 이런 덜 떨어진 놈이랑 같이 있기 싫잖아. 우리랑 같이 여행 가자. 그러자 형님의 말에 어머님도 그래, 이런 아들놈은 내버려 두고 우리 셋이서 여행 가서 기분 전환이나 하고 오자. 남편은 버려두고 어머님과 형님은 진짜로 나를 여행에 데려갈 생각이었다. 아참, 네가 지금까지 쓴 돈 올케한테 갚기 전까지는 너 혼자 집에서 살아. 물론 집안일도 알아서 하고 우리 집에는 출입 금지야. 너 월급이 들어오면 내가 확인하고 올케한테 전달할 거야. 뭐? 그게 무슨 억지야? 회사도 다니는데 청소에 빨래, 밥할 시간이 어딨어? 그래? 뭐 어쨌든 올케는 이제 너랑 이혼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평생 그러고 살 수도 있겠다. 아니 그건 어쨌든 빨리 일하고 허리띠 졸라매서 네가 쓴 돈이나 갚아. 만약 너 좋자고 돈 한 푼이라도 쓰면 우린 너랑 연 끊을 거야. 무시무시한 말을 남편한테 거침없이 시원시원하게 내지른 형님은 나를 정말로 여행에 데려가줬다. 여행 중에 어머님과 형님은 나한테 다시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셨고 내 마음을 배려해 주셔서 한동안은 시댁에서 지내라고 하셨다. 만약 남편이 이래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이혼이든 뭐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 그래도 정신을 차린다면 그래도 남동생이니 다시 잘 지내달라고 부탁하셨다. 남편을 용서하고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힘들었던 나날이 잊혀지지 않아 두 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이혼이 답이라고 생각했다.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남편한테 이혼 얘기를 꺼낼 생각이었지만 공항에서 자, 올케 집에 가자. 네? 그게... 자, 오늘부터 자기 집이다 생각하고 편히 지내. 우왕좌왕하는 새에 나는 정말로 시댁에서 지내게 됐다. 행동력이 엄청난 형님은 여행 때문에 피곤했을 텐데도 집까지 가서 나에게 필요한 물건을 챙겨와 주셨다. 형님과 어머님이 집안일을 전부 해주셔서 나는 마치 친정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해졌다. 한편 남편은 일과 집안일을 어찌저찌 처리하며 지내는 모양이었다. 그 후에도 남편과 만날 일은 없었지만 월말이 되자 형님은 남편한테 받은 돈을 주며 남편의 소식을 알려줬다. 시댁에서 지내는 동안에 이혼 얘기를 꺼내려고 했지만 다정하게 대해주는 두 사람의 곁이 좋아서 조금만 더 하는 새에 2달이 지났다. 그때는 이미 남편과 이혼하려는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했다. 너무한 짓을 저질렀지만 자기 용돈을 좀 늘려서 좋아하는 만화나 게임에 돈을 쓴 것뿐이고 바람 한번 피운 적 없는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일을 하면서 집안일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했다고 한다. 적은 월급에도 절약하면서 나한테 한결같이 미안해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이제 슬슬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겠죠? 안 돼! 이 정도는 부족하지. 우리 귀여운 올케를 울린 벌은 무겁다고. 형님은 짓궂은 얼굴로 그렇게 말했다. 결국 남편은 3달 동안 혼자서 생활했고 오랜만에 남편과 만났더니 다른 사람이 돼 있었다. 내가 정말 잘못됐어. 나 혼자서 살고 나서야 절약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깨달았어. 돈이 없어서 굶어야 하는 심정도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도 정말 미안해. 다시는 용돈 달라고 안 할게. 집안일도 꼭 도와줄게. 용서해줘. 울면서 사과하는 남편이 나한테 내민 것은 절약해서 모은 돈으로 산 반지였다. 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앞으로 잘 부탁해. 난 어느새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뒤돌아보니 어머님과 형님도 울며 기뻐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는 몇 달 만에 집에 돌아갔다. 나중에 알았는데 형님은 내가 이혼할 마음을 굳힌 걸 눈치챈 모양이었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남편을 갱생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했단다. 결국 형님은 남편을 갱생시키는데 성공했다. 남편과 다시 살게 된 후에도 어머님과 형님은 맛집 찾았는데 같이 점심 먹자. 점심을 사주거나 이거 올케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 날 정말 살뜰히 챙겨주셨다. 그럴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든 내가 왜 이렇게 잘해주시냐고 물어봤더니 그야 당연히 올케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지 라고 답해줘서 너무 기뻤다.
남편과 다시 잘해보기로 한 건 남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친 이유도 있지만 두 사람이 없었다면 난 그 선택지를 고르지 않았을 거다. 결국 내가 행복을 되찾은 게 두 사람 덕분인 건 변함없으니까 언젠가 어머님과 형님께 이 은혜를 갚고 싶다. 내 이름은 고민정, 올해로 32살, 독신이다. 어느 날 엄마가 오빠네 부부랑 살겠다며 날 쫓아냈다. 집을 나오기 전에는 내가 매달 200만 원을 들여 가게를 책임졌다. 물론 2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아빠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빚도 갚느라 돈이 많이 들었다.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유산을 내놓으라며 오빠네 부부가 성을 냈지만 그때는 빚만 있고 유산은 없다고 설명하니 허탕쳤다는 말을 내뱉고 돌아갔다. 그 이상 파고들지 않은 건 오빠네 부부가 조의금을 전부 빼돌린 사실을 추궁당하면 곤란하기 때문이겠지.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나는 본가에서 살면서 엄마를 부양하게 됐다. 그때는 전부 내 수입으로 가게를 책임지고 있었다. 엄마는 낭비가 심하지는 않지만 의심이 없고 잘 속아서 돈을 쉽게 내준다. 보이스피싱에 2번이나 넘어간 적도 있다. 아빠의 빚도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보증을 써서 생긴 빚이었다. 엄마는 돈에 어두워서 내가 매달 얼마를 쓰고 얼마를 생활비에 보태는지 몰랐다. 심지어 엄마는 갱년기 때문에 집안일도 하지 않아서 결국 전부 다 내 차지가 됐다. 장례식 이후로 소원하게 지냈던 오빠네 부부가 오랜만에 집에 왔을 때 빚이 있다는데도 집안은 전혀 공색하지 않았고 차나 가구가 새롭게 바뀐 걸 보고 우리를 속이고 숨겨진 유산을 독차지했구나 하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었다. 실제로 유산은 없고 내가 번 돈이었지만 오빠는 옛날부터 날 깔봤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버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자존심만 세서 동생이 돈을 더 잘 벌 거라곤 생각도 못한 모양이다. 그리고 나는 오빠네 부부처럼 명품을 두르는 취미도 없어서 내 수수한 차림새만 보면 돈이 많아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느 날 엄마랑 오빠가 갑자기 우리가 엄마랑 살 거니까 빈대든 나가 라고 말했다. 깜짝 놀라서 반발했지만 세 사람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나는 소파에 앉은 가족들 앞에서 2시간 동안 무릎 꿇고 설교를 들어야 했다. 시집도 안 가고 빈대나 붙는 너만 없으면 내가 더 살맛이 나겠다. 난 가족을 부양하는데 넌 가족 등골이나 빼먹고 한심하다. 30이나 돼서 엄마한테 빌부터 살다니. 이런 게 가족이라고. 쪽팔려 죽겠다. 라고 말했다. 보통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랑 같이 살기 싫어하던데 새언니는 왜 그러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지만 금세 그 흑심이 보였다. 오빠네 조카들은 5살, 2살 배기였고 집안 형편도 안 좋아서 아빠가 살아계실 적에는 전화로 돈을 조르곤 했다. 집세를 낼 필요도 없는 집에서 엄마가 집안일도 해주고 애들도 봐줄 거라고 새언니는 굳게 믿는 모양이었다. 돌아가신 아빠는 사실 낭비가 심해서 오빠가 돈을 부탁할 때마다 항상 내 적금에서 돈이 나갔지만 아빠는 허세를 부리며 내 돈이 아니라 자기 돈을 준 척을 했기 때문에 오빠네 부부는 숨긴 재산이 있다고 믿었다. 오빠는 장남인 내가 엄마를 돌보는 게 당연하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런 두 사람한테 엄마는 홀랑 속아 넘어가고 말았다. 진짜 답답하네. 이런 오빠가 입바른 말을 할 때는 꼭 시커먼 속내가 있다는 걸 언제쯤 알까? 나는 아무 일도 안 하는 엄마를 그것도 부모라고 여지껏 부양했는데 집안일도 다 내가 했고 말이야. 가족들 때문에 내 등골이 휘는 건 알았지만 싫은 건 아니라서 참고 살았는데 뭐 됐어. 자기들이 싫다면서 빈대는 나가라는데 어쩌겠어? 당신들이 빈대라고 부르는 내 연봉은 오빠네보다 3배는 많거든. 뭐 하고 싶은 말은 산처럼 많지만 굳이 하지는 않았다. 나는 결국 집을 나와 직장 근처에서 아파트를 계약했다. 집을 나갈 때 이삿짐 센터에 부탁해서 내가 산 가구를 전부 가지고 나왔다. 대놓고 보란듯이 가구를 옮겼을 때 벙찐 표정이 참 볼만했다. 쫓겨나는 마당에 내가 산 물건을 못하러 두고 나오겠어? 냉장고, 전자레인지, TV, 드럼 세탁기, 다이슨 청소기, 로봇 청소기, 거기다 엄마가 허리가 아프다길래 사줬던 최고급 매트리스 침대도 가져왔다. 엄마가 가지고 싶대서 사줬던 최신형 아이폰도 빼앗아서 해약했다. 그리고 엄마랑 나랑 차가 한 대씩 있었는데 나는 지하철로 출근하고 거래처 갈 때는 회사 차를 써서 차는 거의 필요 없지만 오빠네 부부가 그 차를 팔려고 해서
그것도 가져왔다. 내 차를 판 돈으로 새 차 사는 꼴은 절대 못 보지. 그래도 차 2대는 필요 없어서 한 대는 중고차로 팔아버렸다. 뭘 멋대로 가져가는 거야? 돌려줘. 차 판 돈도 내놔. 라며 셋이서 난리를 피웠지만 뭘 돌려줘. 내 건데? 이사 가니까 가져가야지. 엄마한테는 그냥 빌려줬던 거야. 라고 말했다. 금방 찾아올 줄 알고 이사간 주소는 알려주지 않았다. 한 달 뒤 오빠한테서 SOS가 왔다. 솔직히 몇 달은 버틸 줄 알았는데 그새 대참사가 일어난 모양이다. 우선 엄마 빚을 감당할 수가 없고 셋 다 차가 없어서 생활이 불편하단다. 그리고 이게 제일 바보 같은 일인데 오빠는 그 후에 일을 그만뒀다고 한다. 아빠 유산으로 떵떵거리면서 놀고 먹을 줄 알았나 보다. 백수 둘을 새언니 혼자 알바하면서 먹여 살릴 줄 알았는데 차가 없어서 관뒀단다. 새언니가 알바하는 곳엔 전철도 버스도 안 다니니까. 집에 돌아오든지 돈 좀 보내줘. 이러다 우리 다 굶어 죽겠어. 아가씨, 어머님도 아가씨랑 다시 살고 싶대요. 제발 돌아와줘요. 부부 둘이서 나한테 애걸복걸했다. 언제는 장남인 자기가 부양하는 게 당연하다며. 나더러 30이나 돼서 엄마한테 빌부터 사는 빈대랬잖아. 세 사람한테 오는 전화가 울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형편이 어려워서 안 돼. 자취는 처음이라 돈이 많이 들거든. 라며 거절했다. 결국 아무도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엄마는 갱년기라며 새언니는 우울하다며 집안일을 방치했고 당연히 오빠도 남자가 무슨 집안일을 하냐 라면서 아이 둘을 키우는 집은 순식간에 쓰레기장이 돼버렸다.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역 근처에 있는 넓은 집을 계약해서 이사 오자마자 달콤한 해방감을 맛보며 즐겁게 지냈다. 본가에서 살 때는 이래저래 참는 게 많았다. 애초에 대학 졸업 후에 자취를 못했던 것도 아빠가 크게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날 ATM기 취급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계속 받지 못했던 사랑을 이렇게라도 받을 줄로 착각했던 것 같다. 내가 손목을 긋든 불면증에 빠지든 아무렇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내가 있으나마나 하단 걸 알았으면서 왜 뿌리치지 못했을까? 참 바보 같다. 엄마 알레르기 때문에 못 키웠던 고양이도 키우기 시작했다. 자취가 최고야! 라며 몇 년 만에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다. 엄마 노후 대비로 조금씩 모아둔 적금을 조금 더 모으면 그 돈으로 아파트라도 살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그런 가족은 갖다 버리고 나 자신과 우리 고양이만을 위해서 살 거야. 신혼 초 나와 남편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거기다 시어머니는 내가 혼자 있을 때면 늘 구박을 하셨고 남편이 있다면 막아줬을 테지만 아주버님이 계시면 오히려 어머님의 구박이 더 심해졌다. 평소에 아주버님은 내가 구박을 받아도 무시할 뿐 늘 아무 말씀 없었다. 어느 날 어머님이 넌 대체 뭐하러 생리를 하니? 라며 구박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게 고민이었던 나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여자라는 것을 부정당한 것 같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그러자 마침 아주버님이 방에 들어왔다. 어머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셨으면 어쩌지?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지 못했다. 그런데 아주버님이 엄마가 이 모양이니까 내가 결혼을 안 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라며 입을 열었다. 평소 과묵했던 아주버님의 말에 어머님도 나도 깜짝 놀랐다. 어머님은 무슨 말이야? 라며 당황했지만 이번에는 나를 흘끔 바라보고 재수씨도 왜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남 얘기도 아니고 동생은 뭘 하는지 왜 계속 참고만 있는 거예요? 끼어들었다가 괜히 곤란해질까봐 말은 안 했는데 싫으면 이딴 시어머니 버리고 이런 집구석 나와요. 참아서 상처받지 말고. 말을 마친 아주버님은 내 짐을 간단히 싸서 나한테 건네줬다. 그리고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죠. 그리고 동생이 말을 안 들어주면 나한테 말해요. 라며 여느 때처럼 무뚝뚝하게 말했다. 물론 남편이 듬직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아주버님의 말에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그리고 도망쳐도 괜찮구나 하고 생각한 나는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일을 마치고 곧장 친정으로 와줬다. 형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남편은 날 상처 입혀 죄송하다며 우리 부모님께 무릎 꿇고 사과했다. 부모님은 데리러 와줬으니 일단 돌아가렴.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돌아오면 되지.
그 말에 나는 남편과 돌아가기로 했다. 돌아가자마자 남편은 어머님한테 불같이 호통을 쳤다. 평소에 과묵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아주버님의 차가운 분노에 더해 남편의 불같은 호통을 들은 어머님은 완전히 풀이 죽어서 나한테 미안하구나, 날 용서해 주렴 몇 번이고 사과를 하셨다. 아주버님이 남편한테 내게 어머님께 들은 말을 전한 모양인지 앞으로 또 그런 소리 하기만 해봐. 연을 끊어버릴 테니까. 못하면 지금 끊어도 되거든? 정말 미안해. 엄마 좀 용서해줘. 어머님은 싹싹 빌었다. 친정에서 돌아온 나한테 아주버님은 전 무뚝뚝해서 동생처럼 감정을 드러내거나 자상하지 못해서 아내를 못 지킬 거예요 라고 말했다. 내가 봐도 아주버님은 늘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다. 그래서 처음엔 나한테 관심이 전혀 없는 줄 알았다. 하지만 남편처럼 자상한 마음씨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왠지 기뻤다. 그리고 남편한테도 너는 나름대로 아내를 지키고 있었겠지만 그걸로는 안 돼. 앞으로는 더 확실히 신경 써. 라고 한마디 했는지 어머님과 얘기가 끝나고 남편은 둘이 남았을 때 나에게 계속해서 사과했다. 하지만 나도 어머님의 괴롭힘을 남편한테 전부 말하지도 않았고 그 자리에 없었을 때 일어난 일은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모르니까 나도 미안해. 부부 사이에 대화가 부족했던 것 같아. 아니야. 이번 일도 형이 아니라 내가 나서서 제대로 도와주고 싶었어. 그러니까 다음에 무슨 일 생기면 꼭 나한테 말해줘. 응. 남편은 나를 꼭 안아줬다. 혼자서 어머님의 괴롭힘을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듬직한 사람이 둘이나 있다는 걸 깨닫고 왠지 마음이 편해졌다. 다음 날 어머님의 지독한 괴롭힘을 막아주신 아주버님께 답례를 하고 싶어서 나는 감사의 의미로 남편한테 아주버님과 셋이서 식사를 하자고 말했다. 남편은 아무래도 형한테는 면목이 없었는지 형이랑? 이라며 불편한 내색을 했지만 결국 내 말을 들어줬다. 여전히 과묵한 아주버님과 함께 레스토랑에 가서 아주버님 뭐 드실래요? 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나보다 2살 어린 여동생을 가게에서 마주쳤다. 응? 언니도 여기 왔어? 형부 안녕하세요. 답례를 해드리고 싶어서. 안녕. 처자도 여기서 밥 먹고 있었구나. 친구랑요. 근데 이분은? 응? 본 적 없었나? 이쪽은 우리 형이야. 말 끝나기 무섭게 아주버님의 얼굴을 물끄러미 본 동생은 완전 잘생기셨다 라며 아주버님을 난처하게 했다. 동생은 자기 생각을 뭐든지 술술 얘기하는 아주 솔직한 성격이다. 아주버님은 동생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지만 그날 이후에 동생이 아주버님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다리 좀 놔달라고 부탁해서 깜짝 놀랐다. 아주버님은 같이 살고 있는 나도 적응을 못했을 정도로 무뚝뚝한 성격이라 열심히 대시해도 넘어오지 않을 테니 곧 포기할 줄 알았지만 동생은 아주버님을 조금씩 공략해갔고 아주버님은 3달 만에 넘어가고 말았다. 대체 어떻게 함락시켰을까 싶었는데 명절날 여동생이 우리 집에 놀러왔을 때 동생은 나를 그토록 힘들게 한 어머님의 구박과 괴롭힘에 전혀 굴하지 않고 오히려 너스레를 떨며 그 차림은 뭐야? 조신하지 못하게. 네? 이게 요즘 유행인걸요? 어머님도 여자니까 좀 꾸미고 그러셔요. 괜찮으시면 다음에 제가 사올까요? 됐거든? 이렇게 어머님을 물러나게 만든 게 아주버님 눈에 들었나 보다. 예전에 아주버님은 자기는 무뚝뚝해서 말을 잘 못한다고 나한테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키라고 말했었지. 아주버님이 과묵한 만큼 그 100배는 떠드는 동생은 신기하게도 무뚝뚝한 아주버님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모양이었다. 남편도 그런 동생을 볼 때면 처제 대단하다. 형이 웃고 있잖아. 동생이 옛날부터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곧잘 사로잡았는데 설마 아주버님 마음까지 사로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저번에 아주버님의 단호한 말에 마음이 위축돼서 구박을 하지 않게 된 어머님이 지금은 동생한테 완패해서 안 그래도 위축된 마음이 더 위축됐다. 그대로 계시면 좋으련만. 그리고 그 일 이후로 남편은 분가를 생각했는지 빠른 시일 내에 집에서 나올 계획을 세웠다. 아주버님도 같이 살고 싶다고 조르는 동생 때문에 나가서 살 결심을 해서 어머님은 곧 혼자 살게 됐다.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님은 외로워졌는지 우리한테 달라붙었지만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로부터 반년 후 나랑 남편은 새로운 집에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분가한 후에 놀랍게도 어머님 때문에 결혼을 안 할 거라고 했던 아주버님이 동생과 결혼했다. 그리고 시댁에서 살 때는 그렇게 안 생겨서 고민이었던 아기가 분가하자마자 생겼다.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호르몬이 안정된 덕이라고 설명해 주셨다. 물론 남편은 날아갈 듯 기뻐했지만 나한테 어머님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는지를 깨닫고 반성했다. 솔직히 동생이 어머님의 천적이 되고 난 후에는 스트레스가 크게 줄었지만 아예 분가를 하고 나서 그게 말끔히 사라진 모양이었다. 참고로 혼자 집에 남겨진 어머님은 하루하루를 쓸쓸하게 보내신다. 이제 와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결국 동생한테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나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얘, 잘 지내니?" 라며 집에 놀러 오라고 말씀하셨다. 아기가 생긴 걸 아시고 손주볼 생각에 기쁘신 것 같다. 그래도 다음에 시댁에 갈 때는 어머님의 구박과 괴롭힘이 전혀 통하지 않는 동생을 데리고 갈 생각이다. 동생을 만난 어머님이 어떤 표정을 지으실지 기대된다. 나에겐 수미라는 여동생이 있다. 작년에 수미의 결혼이 정해져서 양가 가족들끼리 인사를 나누게 됐는데 나는 일 때문에 못 가게 됐다. 훌륭한 청년이고 괜찮네. 인상도 마음도 바른 멋진 사람이었지.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엄청 칭찬했으니 진짜 좋은 사람이겠지. 그리고 곧 결혼식을 앞둔 어느 날 민수야,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라며 엄마가 불렀다. 무슨 일이야? 다들 모여서. 잠깐 앉아봐. 왠지 다들 태도가 쌀쌀해서 분위기가 이상했다. 나 뭐 잘못한 거 있어? 사실 수미 결혼 관련해서 가족회의 중이었거든. 그래서 말인데 미안하지만 너랑 연을 끊으려고.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가족이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돼서 멍하니 있는데 여동생이 그 이유를 알려줬다. 오빠 너무 못생겼단 말이야. 뭐? 그게 뭐 어쨌는데? 결혼 상대네 가족은 다들 미남 미녀야. 근데 못생긴 오빠가 거기 껴있으면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르잖아. 내가 결혼식에 안 가면 되잖아. 다음에 친척끼리 모일 때도 오빠가 나오면 못생긴 유전자가 들통나버리잖아. 수미가 파혼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너는 없는 사람으로 하고 싶다. 수미를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이해해줘. 그래, 넌 조만간 나가줘야 하니까 준비하고 있어. 뭐라고?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야? 여동생은 그렇다 쳐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까지 그런 말을 하다니 나는 충격에 빠졌다. 나 같은 건 필요 없다.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싶다고 말하는 가족에게 반박할 기력도 남아있지 않아서 그대로 가족과 연을 끊게 됐다. 내가 가족에게 심한 짓을 당했다고는 생각했지만 너무 심한 짓을 당하면 사람은 오히려 공허해진다는 걸 이번에 처음 깨달았다. 더 화낼 만도 했지만 나는 그럴 감정도 남아있지 않아서 최소한의 집만 챙기고 집을 나왔다. 그러고는 당분간 친구네 집에서 신세를 지기로 했다. 친구에게 푸념을 하며 술을 마시다가 내 얘기를 듣고 난 친구는 엄청나게 화를 냈다. 말도 안 돼. 그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야? 아무리 가족이라도 용서 못하지. 쫓아내기까지 하다니. 가족한테 연을 끊기고 절망해 있던 내게 친구의 이런 말들이 큰 힘이 돼주었다. 나한테 맡겨. 복수까진 아니지만 마지막에 작은 선물 정도는 보내줄게. 그렇게 말하는 친구의 눈빛이 조금 무섭게 번뜩였다.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몇 주가 지나고 드디어 수미의 결혼식 당일이 되었다. 물론 나는 가지 않는다. 나는 그동안 친구와 여행을 가서 모처럼이니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꺼뒀다. 그리고 즐거운 여행을 끝내고 돌아오자 어디서 듣고 온 건지 친구 집 앞에 수미와 부모님이 와 있었다. 용건은 대충 짐작이 가지만 내 얼굴을 보자마자 수미는 무서운 얼굴로 이런 상황에 어딜 갔다 온 거야? 휴대폰 전원까지 꺼두고. 나는 친구와 실실 웃으며 친구랑 둘이 여행 다녀왔어. 내가 어디서 뭘 하든 폰 전원을 꺼두든 이제 가족도 아닌 너랑은 상관없잖아. 여긴 왜 온 거야? 라고 말하자 여동생이 불그락 푸르락해진 얼굴로 시침이 떼지 마 라고 말했고
엄마도 거기에 이어서 너 때문에 수미 결혼식이 물거품이 됐잖니? 라며 소리를 쳤다. 나는 그냥 여동생에게 마지막 선물로 결혼식 서프라이즈 비디오를 보냈을 뿐인데 그게 이유인 것 같다. 결혼식 당일 식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피로연도 끝나갈 때쯤 여기서 신부 지인분이 보내신 서프라이즈 비디오 편지가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한마디에 갑자기 음성이 흘러나왔다. 그러니깐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오빠같이 못생긴 인간이랑 가족이라고 알려주고 싶지 않단 말이야. 연 끊자고 말했는데 오빠 진짜 멍청하다. 벌써 다 정한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 어쨌든 이 집엔 다시 돌아오지 마. 네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곤란하니깐. 수미 결혼이 엉망이 되면 어떡할 거야. 빨리 사라져버려. 그렇게 나를 구박하는 부모님과 수미의 목소리가 회장에 울려 퍼졌다. 수미야, 이게 대체 뭐야? 이럴 수가. 아니야, 이거 조작한 거야. 사실 나는 친구가 이 일을 제안하고 나서 이 계획만을 위해 몇 번이고 집에 찾아가서 매번 그 대화를 녹음해왔던 것이다. 그걸 듣고 꽤 당황했겠지. 그대로 마구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무덤을 파버렸는지. 네가 그런 사람일 줄은 몰랐어.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랑 평생 같이 살 수는 없어. 라는 말을 듣고 신랑 쪽 부모님은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없는 사람 취급하려 하다니 제정신이 아니네. 인간도 아니네. 이런 비상식적인 인간이 낳은 여자와의 결혼은 반대야. 라며 결혼을 파토냈다. 그리고 결혼식 비용부터 결혼식을 파토나게 하고 외동딸이라고 거짓말한 위자료도 청구하게 됐다고 한다. 다 너 때문이야. 이제 어떡할 거야? 너한테 책임이 있으니까 돈은 전부 네가 내. 그래,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난 사실만을 말했을 뿐이고 자기가 결혼을 파토낼 정도로 잘못했다는 생각은 못하는 거야? 시끄러워. 못생긴 주제에 어디까지 내 발목을 붙잡는 거야? 어쨌든 얼른 돈 내놔. 잠시만요. 그건 얘기가 좀 이상하네요. 그러자 계속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던 친구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 상대 남성은 어디까지나 여동생분한테 위자료를 청구한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가족이니까 내는 게 당연하잖아. 위자료 낼 의무가 있는 건 본인뿐이에요. 부모나 형제라고 해서 그 책임을 같이 질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이번엔 이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그리고 당신은 아까부터 뭐야? 저는 얘 친구이고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A라고 합니다. 변호사? 아까부터 듣자 하니 당신들은 어디까지 제 친구의 존엄성을 짓밟을 생각이죠? 경우에 따라서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생각이니 알고 계세요. 변호사라고 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거라는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분하다는 듯. 뭐야, 사람을 무시하다니. 두고 봐. 뭐하는 인간이야? 라고 말하며 돌아갔다. 그러자 A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건 이쪽이 할 말이죠. 이쪽은 도망치지도 숨지도 않을 테니 마음대로 하세요. 라며 손을 흔들었다. 나는 그 셋이 사라진 후 에이, 고마워. 신경 쓰지 마. 대신 오늘 저녁은 네가 고기 쏴. 뭐야, 진짜 고기면 돼? 그런 건 내가 얼마든지 쏠게. 기대해. 나는 그 후 A가 계약한 거래처 사장에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1인용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거의 맨몸으로 쫓겨난 내가 곧바로 생활할 수 있도록 멋진 가구까지 들어가 있어서 더욱더 A에게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이 집은 회사와 정말 친한 지인에게만 알려줬다. 몇 번이나 부모였던 사람들이 회사에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A가 개입해줘서 정말 고마웠다. 그 후로 위자료를 내느라 집도 팔아 돈을 마련해서
지금은 가족들끼리 좁은 원룸에서 연금으로 버티고 있다고 한다. 결혼식에는 손님을 꽤 많이 초대했어서 파토난 사실에 온 동네에서 비웃음거리가 된 수미는 그 후로 상처를 받았다며 일자리도 알아보지 않고 부모님의 연금을 가져다가 펑펑 노는 데 쓰고 있다고 한다. 그 덕에 지금은 부모님과 여동생의 관계도 최악이 돼서 원룸에선 매일같이 고함 소리나 뭔가 깨지는 소리가 주변에까지 울리고 있다고 한다. 뭐 그런 여동생을 선택한 것도 부모였던 그 사람들이고 날 쫓아낸 것도 그들의 선택이니깐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지. 이건 내 친구 A가 놀러 왔을 때의 일이다. 나와 A 그리고 아내는 중학교 때부터 사이가 좋아서 자주 같이 놀곤 했다. 나와 아내가 결혼하고 A도 다른 여성과 결혼한 후에도 변함없었다. 이날은 아내도 쉬는 날이어서 항상 그랬듯이 셋이서 재밌게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이제 슬슬 저녁거리 장 보러 가야겠다 라고 말해서 벌써 그렇게 됐어? 잘 다녀와 라고 답했고 아내는 장을 보러 나갔다. 아내가 장을 보러 나가자마자 A가 씨한테서 좋은 냄새 난다. 그래? 맨날 같이 있어서 모르겠네. 달콤하고 여성스러운 냄새가 나. 아, 그래? 갑자기 기분 나쁜 말을 해서 일단 대충 흘러넘겼다. 그러자 A가 벌떡 일어나서 나 화장실! 이라며 사라졌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A가 돌아오지 않는다. 집에 간 건가? 근데 원래 아무 말도 없이 가나? 라는 생각에 화장실을 확인하러 가려는데 마침 딱 아내가 돌아왔다. 나 왔어. A는 집에 갔어? 아니, 화장실 가서는 안 오네. 배가 아픈가? 라고 말하며 아내는 짐을 두고 침실로, 나는 화장실로 갔는데 화장실에 A는 없었다. 화장실에도 없네? 어디로 간 거지? 역시 집에 간 건가? 라고 생각하는데 야! 침실에서 아내의 비명소리가 들려서 나는 깜짝 놀라서 달려갔다. 무슨 일이야? 저기 옷장에... 아내의 손가락이 향한 곳을 바라보자 그곳엔 옷장 속에서 알몸으로 아내의 속옷을 뒤집어 쓴 A의 모습이 있었다. 순간 나는 눈앞의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얼어붙었다. 너 뭐 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오해야, 오해. 뭐가 오해라는 거야? 아니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A는 처음엔 오해라는 듯이 넘어가려다가 내가 따져들자 마음이 바뀌었는지 어쩔 수 없잖아. 네 아내한테서 너무 좋은 냄새 난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며 A는 속옷을 코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기 시작했다. 봐, 이렇게 하면 좋은 냄새가 깊숙이 들어와. 이 깊이 들어오는 냄새가 네 부인의 진짜 냄새야. 그만해. 남의 아내한테 무슨 짓이야? 나는 A의 손에서 아내의 속옷을 뺏으려 했는데 A는 속옷을 꽉 잡고 놓지 않았다. 원래 네 아내는 내가 노렸었어. 근데 네가 가로챈 거니깐 냄새 맡는 거 정도는 괜찮잖아.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애초에 네 부인도 있잖아. 있긴 하지만 씨씨는 특별하단 말이야. 내가 왜 굳이 여기까지 왔는데 씨씨 냄새를 실컷 맡으려고 온 게 당연하잖아. 그렇게 말하며 다시 속옷을 코에 대려 하길래 이번엔 아내가 A에게서 속옷을 뺏었다. 진짜 그만해. 기분 나빠. 그 행동에 화가 났는지 A는 일어나서 잔뜩 화난 얼굴로 갑자기 아내를 때렸다. 아내는 갑자기 맞고선 얼어붙었다. 나도 아내가 맞는 걸 보고 질색했다. 네가 나랑 사귀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사람을 변태 보듯이 쳐다보고 기분 더럽게. 난 간다. A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옷을 입고 돌아가려 했다. 이 자식 웃기지 마. 죽여버릴 거야. 라며 A를 풀파워로 때리자 A의 몸이 날아갔다. 왜 사람을 변태 보듯이 쳐다보냐고?
남의 아내 속옷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있는 게 변태지 뭐야. 이 망할 놈이. 괜히 아내 탓하지 마. 나는 피가 거꾸로 솟아서 나중엔 무슨 말을 하는지 나 자신도 모른 채 말했다. 폭발한 날 보고 A는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지 옷장 안에서 도망치려 하길래 A의 팔을 잡고 쓰러뜨려서 못 움직이게 붙잡았다. 무슨 짓이야? 웃기지 마.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씨, 내 휴대폰 가져가. 알겠어. 뭘 하려고? 뭐? 뻔한 거 아니야? 네 아내분을 부를 거야. 야, 걔랑은 상관없잖아. 또 이런 짓 한 거 들키면 이번엔 진짜 이혼이야. 또? 어쨌든 내 알 바 아니잖아. 네 아내랑 얘기해. 전에는 근처 사는 모르는 사람 속옷 냄새를 맡았을 뿐이야. 야, 그거 범죄다. 우리 친구잖아.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해주라. 뭐? 친구? 뭔 소리야. 남의 아내 속옷 냄새나 맡는 걸로 모자라서 여자나 때리는 놈이랑은 친구 아니다. 다 알려줘도 상관없어. 그만둬. 그럼 선택해. 선택지를 제시하자 A의 표정이 누그러지나 싶더니 금세 파랗게 질렸다. 1번. 남편이 2번 다시 변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아내분께 상담하기. 2번. 경찰에게 사회적 제재를 받도록 신고하기. 그런 걸 어떻게 골라? 아, 그래? 그럼 내가 고를게. A는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란 걸 깨달았는지 1번으로 하겠습니다. 라며 작게 대답했다. 나는 곧바로 A의 아내분께 상황을 설명하고 불러냈다. A의 아내분은 오자마자 A를 때리고 질질 끌고 가서 A의 얼굴은 상처투성이가 됐다. 그만해. 당신이 그런 말 할 입장이야? 대단하다 정말. A의 아내분은 우리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빨리 눈치챘어야 했는데 라며 머리를 숙이곤 A를 데리고 돌아갔다. 이제 한숨 놓은 아내는 힘이 빠졌는지 바닥에 주저앉았다. 설마 A가 그런 사람일 줄이야. 그러니까 미안해. 내가 괜히 그런 놈을 집에 오게 해서 이런 일이. 아내의 속옷 냄새를 맡는 건 물론 절대로 용서 못할 짓이었지만 그것보다 용서 안 되는 건 아내의 얼굴을 때린 것이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병원 가보자. 괜찮아. 그냥 맞은 것뿐인걸. 남자 힘으로 힘껏 맞았잖아. 얼굴도 빨개졌는데? 그렇게 나는 걱정이 돼서 아내를 병원에 데려갔는데 다행히 괜찮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 날 A의 아내분께 들은 얘기로는 A는 아내가 집을 나갔을 때 화장실에 간 척을 하곤 침실로 가서 속옷을 물색했다고 한다. 그러다 아내가 돌아와서 급하게 옷장 속에 숨어 있었던 것 같다. A 아내분과 A는 집에 가서도 계속 다툼을 했고 아내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결국 A는 경찰에 체포되었고 아내분이랑도 이혼하게 되었다고 한다. 전 부인은 A에게서 위자료도 톡톡히 받아내서 나와 아내에게도 찾아와 당신에게도 위자료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라고 말해 우리도 위자료를 청구하게 됐고 꽤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었다. 그 덕분인지 내 아내와 A의 전 부인은 마음이 잘 맞아서 금방 둘이 친해지게 됐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나와 아내에게 귀여운 딸이 태어났다. 물론 A의 전 부인과 아내는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전 부인은 자상해 보이는 남성과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A가 체포됐을 당시의 사건이 뉴스에 나와서 사이가 좋았던 친구들에게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연락이 왔고 나는 아내와 내게 있었던 일을 친구들에게도 얘기해줬다. 그 얘기가 친구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서 A는 속옷 뒤집어 쓰는 변태 자식으로 낙인이 찍혔고 나는 물론 친구들로부터도 연이 끊기게 됐다. 2번 다시는 얽히고 싶지 않았는지 A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지만 이번엔 속옷을 훔쳐서 체포당했다고 한다. 그렇게 다시 몇 년이 흘러 딸은 쑥쑥 성장했다.
딸이 고등학생이 되고 어느 날 아내가 딸의 방에 빨래를 가지러 갔는데 계속 나오지를 않아서 무슨 일인지 보러 가니 딸에게 진지한 얼굴로 알겠니? 속옷은 옷장 안 깊숙이 숨겨놔야 해. 알겠지? 왜 그래 엄마 무섭게. 엄마 말하는 대로 들어. 속옷은 숨겨서 보관해. 라며 가르치고 있었다. 그 말을 들으며 그 사건이 교훈이 됐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나에겐 아들이 2명 있는데 둘 다 기혼이다. 큰애가 결혼했을 때 며느리와 그 가족이 관혼상제 이외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라며 아주 강하게 말했다. 아마 며느리의 어머니가 고부 갈등으로 꽤나 고생했다는 것 같다. 물론 시집살이를 시킬 생각은 없었고 모처럼 아들과 결혼해줘서 가족이 생겼으니 정말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다. 하지만 자신의 엄마가 고부 갈등으로 고생하는 걸 계속 지켜봐왔다면 그렇게 말하는 마음도 이해가 돼서 나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큰애 가족이랑 거리를 두고 있던 어느 날 집으로 큰애가 보낸 엽서가 왔다. 나는 그 내용을 전해주려고 아들 휴대폰으로 연락을 했는데 어째선지 며느리가 받아서는 무슨 일이시죠? 라며 엄청 불쾌하단 듯이 말했다. 아들한테 엽서가 와 있어서 라고 말하자 아 그래요? 라며 퉁명스럽게 답했다. 어떤 엽서인지 알려달라고 해서 대충 알려줬는데 딱히 필요 없으니까 버려주세요 라고 말하곤 바로 뚝 끊어버렸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쪽은 며느리가 거리를 둬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 이번에도 엽서가 아니었으면 연락 안 했을 텐데 그런데도 며느리는 마치 이쪽이 괜한 핑계를 만들어서 연락한다는 듯한 반응이었다. 며느리의 태도에 짜증이 난 나는 우연히 집에 있는 짐을 가지러 온 큰애에게 남편과 둘이서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정한 거라서 라며 실실거렸다. 아내한테 완전히 꼼짝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큰애에게 다음엔 너한테 우편물 와도 절대 연락 안 할 거야 라고 말해뒀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갑자기 며느리에게서 아이가 태어나서요 라고 연락이 왔다. 첫 손주이기도 하고 당연히 나와 남편은 기뻐서 아이고 그럼 몸조리 좀 하고 나면 축하해주러 라고 말하자마자 며느리가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했다. 네? 사양할게요. 축하는 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제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과 상의하고 이 둘과는 연을 끊기로 했다. 물론 돈도 안 보냈다. 며느리한테서 손주가 태어났는데 축하 하나 없다니 말도 안 돼 라는 연락이 왔지만 만나는 것조차 거절당했는데 손주한테 대체 뭘 보내야 하는 거니? 라는 답장만 보내고 무시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작은애가 결혼하게 됐다. 작은애의 아내는 잘 웃는 귀여운 애였는데 그쪽 부모님과 함께 만나게 됐을 때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었으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며 상냥하게 인사해 주어서 마음이 놓였다. 큰아들네 부인과 그 가족 때문에 그런 일을 겪고선 걱정했었다. 작은아들네 부인은 자주자주 연락을 해줬고 어버이날이 되면 마음에 드시면 좋겠어요 라며 직접 선물을 주러 오기도 하고 작은아들과 함께 자주 놀러와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며 어머님 요리 너무 맛있어요. 이번에 가르쳐주세요 라며 말해줬다. 당연히 나도 기뻐서 작은애가 좋아하는 양념을 알려줬는데 며느리와 아들 모두 기뻐했다. 또 계절마다 인사를 하러 오거나 여행 기념품을 주러 오고 취미가 맞아서 같이 밖에서 점심을 먹기도 했다. 큰 며느리를 만나봐서인지 둘째 이 애는 정말 상냥하고 좋은 애야 라는 생각에 행복해졌다.
그런데 그때쯤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돌려 말하지만 시댁 재산을 노리는 쥐새끼라는 험담을 한다는 것 같다. 이 얘기를 작은 아들한테 듣고 나서 걱정이 된 나는 괜찮니? 괴롭힘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작은 며느리에게 물었다. 그러자 작은 며느리는 멍청한 사람이네요. 라며 상대도 안 한다는 듯이 웃어서 정말 그 말이 맞다며 나도 웃어버렸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작은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들었다. 집에 놀러 왔을 때 작은 아들과 함께 알려줬다. 당연히 우리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작은 며느리는 임신 중에도 우리 집에 와서 육아 경험자인 내게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봤다. 그리고 무사히 출산해서는 곧바로 손주를 보여줘서 손주에 대한 애정도 더 깊어졌다. 큰아들네 손주도 있지만 만나지도 못하게 했으니 사실상 작은아들네 아기가 첫 손주인 셈이다. 우리는 유모차나 아기 용품, 옷 등을 며느리의 취향에 맞게 선물해줬다. 며느리도 기뻐해줘서 모두가 행복했다. 그런데 그러던 중 큰 며느리가 동서한테만 더 잘해주고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진짜 너무하네. 라는 문자를 보내서 나와 남편은 어리둥절했다. 자기가 한 말도 까먹은 건가? 하지만 큰 며느리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니 무시했는데 또다시 큰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다. 어떻게 된 거예요? 동서한테는 이것저것 많이 사주셨다면서요. 그럴 여유 있으면 우리 애한테도 당연히 사줘야죠. 애초에 우리 애는 장남 아들이잖아요. 동서네 애랑은 급이 다르다고요. 라고 말해서 헛웃음이 나왔다. 뭐가 어쨌든 우린 전부 당신이 한 말대로 지키고 있을 뿐이에요. 관혼상제 이외에는 연락하지 말라고 한 건 그쪽이잖아요. 그거랑 이거랑은 별개잖아요. 손주가 예쁘지도 않아요? 작은 아들 아기는 물론 예쁘지. 평소에도 생글생글 웃는 작은 며느리네 아기니까. 태어나자마자 바로 손주 보러 오라고 초대도 해줬고. 근데 당신은 보러 가지도 못하게 하고 몇 년 동안 겨우 몇 번 본 게 다잖아. 그래도 손주는 당연히 예뻐해줘야죠.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당신네랑 더 이상 연은 없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자 며칠 후 큰아들한테서 엄마 너무하잖아 라고 연락이 와서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무슨 취급을 당하든 아내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있던 네 책임도 있어. 미안하지만 우리 유산도 동생네 가족한테 물려줄 생각이다. 부인 계획대로 우리랑 연이 끊겨서 좋겠구나. 잠깐, 엄마 잠깐만.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유산을 어떻게 쓰든 네가 할 말은 없다. 이제 관혼상제에도 안 와도 되고 우리 장례식에도 올 필요 없어. 그렇게 확실히 말하곤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러자 가슴이 탁 트이며 그동안 가슴속에 쌓아왔던 것들이 싹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다. 참고로 우리 부부는 사치를 즐기는 편은 아니어서 저축해둔 돈이 꽤 있다. 그래서 큰아들네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당연히 이것저것 해주려 했었는데 이제 그럴 마음이 싹 사라졌다. 그러니깐 아낌없이 작은 아들네 가족을 도와주고 있다. 작은 며느리는 언제나 이렇게 받기만 해서 죄송해요 라며 난처해하지만 손주에게 해주고 싶은 우리 마음이다. 선물을 보내긴 무슨, 유산 한 푼도 안 줄 거라고 말한 후 큰아들네 부부가 안부 연락을 해오게 됐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 적 없었던 설날에 웬일인지 결혼하고 처음으로 인사를 하러 왔다. 어머님 항상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작은 아들네 부부는 눈이 동그래졌고 나와 남편은 차가운 눈길로 바라봤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보낸 적 없었으면서 우리한테 선물을 사왔다니 속이 뻔히 보여서 질렸다. 그래도 손주는 불쌍해서 작은 아들네랑 똑같이 용돈을 주긴 했지만
큰아들네 부부는 거의 투명인간 취급했다. 당연한 결과다. 몇 년 동안 안 만난 며느리와 일주일에 3일은 와서 연락하는 며느리와의 거리감은 다를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고 눌러 앉아 있으려 하는 게 귀찮아져서 인사 다 끝났지? 슬슬 돌아가.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쌀쌀맞게.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몇 년 동안 손주 얼굴도 안 보여준 주제에 손주한테 용돈 준 건 마지막 남은 정이야. 손주한테 죄는 없으니까. 잘못했어. 앞으로는 자주 연락할 테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당연하죠. 아이도 자주 보여드리러 올게요. 그런 짓 안 해도 괜찮어. 그것보다 지금부터 작은애 가족이랑 온천 여행 갈 거다. 문 잠가야 하니깐 나가줘. 라고 말하자 큰아들과 며느리는 울상이 됐다. 하지만 전부 자기들이 한 행동의 결과이고 동정심은 조금도 들지 않는다.